안녕하세요. 노트북의 김정민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전략이 디자인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영상을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좀 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현대차가 2025년까지 총 25종의 전기차를 들고 나왔는데 출시할 거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 소식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대도 하시고 우려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2025년까지 25종의 전기차를 아이오닉 시리즈로 해서 또 뭐 고성능 스포츠 모델을 기점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어떤 신기술이 들어가 있고 업계를 선도할 만한 혁신적인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차별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는 아직 없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언론에 노출되는 정보들도 디자인 위주의 어떤 워딩들이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유튜버들을 남양연구소에 초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출시될 차들 몇 종을 이제 보여주면서 주로 디자인과 관련된 설명 외에는 뭐 전혀 다른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고, 제가 그 현장에서 기술적인 질문을 여러 개를 했습니다만 어느 하나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현장에 계신 분들도 다 디자인 관련된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소통에 있어서 굳이 뭐 눈으로 보는 디자인에 대해서 굳이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가면서 시간 아깝게 반복적인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이럴 시간에 앞으로 테슬라를 비롯한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을 어떻게 따라잡고 그들을 앞서서 고객들에게 얼마나 차별화된 가치를 전해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비전 제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때 제가 좀 비중 있게 다뤘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테슬라가 업계에서 6년 이상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가 앞선 인버터 기술, 혁신적인 인버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배터리 기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합 OS의 발빠른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인버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터에서 사실 교리 모터를 안정적으로 회전을 해서 제어하려면 이 정연파라 그러죠. 주파수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파수, 사인파를 어떻게 안정적인 형태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려면 파워 모듈 승합을 해서 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파워 반도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을 해서 전기 모터를 어시스트 형태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 파워 모듈의 역할이 뭐 그다지 뭐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파워 모듈, IGBT, 모스펫이 먼저 개발이 됐고 이제 IGBT가 그 이후에 좀 개선이 된 형태의 반도체인데, 뭐 통칭해서 모스펫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이 모스펫은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기역관 트랜지스터라는 말이 머리 글자인데, 이거 우리나라의 강대원 박사님이 데일 연구소에 계실 때 1959년도에 이탈리아의 마틴 아탈라 박사님하고 같이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역사를 사실 우리나라의 과학자분이 여셨어요. 아마 전기전자를 다루시는 엔지니어 분들은 이 전기전자 장치에서 파워 모듈, 그러니까 뭐 파워 초크, 모스펫, 그 다음에 캐퍼시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 파워 모듈, 요걸 이제 페이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안정되고 일정한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 전자 제품의 핵심이에요. 전기차에서도 이게 핵심인데, 지금 현재 그 파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리콘 계열 사용을 합니다. 실리콘, 여러분들이 그 규소라고 알고 있는 게 실리콘이에요. 그 실리콘 계열의 웨이퍼에서 이제 그걸 잘라다가 파워 반도체, 모스펫 그 반도체를 만들어서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름 모스펫도 높은 온도를 견디고 또 전도성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150도 정도가 넘게 되면은 이게 반도체로서 역할을 못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저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스펫, 그 파워 모듈, 파워 반도체의 개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6개, 9개, 12개 뭐 이렇게 또 단순하게 구성이 되는데, 전기차는 이 내연 기관 없이 오로지 인버터에서 이 정연파를 만들어서 계속 모터를 제어해서 그 에너 출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70개에서 100여 개 정도의 파워 모듈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2012년도에 개발된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96개의 파워 모듈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인버터가 이제 테슬라는 전기 모터 옆에 인버터를 같이 그 하나의 이 엑셀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아래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여러 개의 기판으로 나뉘어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전기전자에 있어서 이 모듈이 많아지고 반도체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 효율이 떨어집니다. 저항도 많아지니까 열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냉각하기 위한 냉각 장치도 크게 확충이 돼야 되고 계속 악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전도율이 높은 소재로 이 반도체를 변경을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첨단 소재를 사용하는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는 2018년도에 모델 3부터 인버터에 들어가는 파워 반도체의 소재 자체를 변경을 합니다. 뭐로 변경을 하냐면 실리콘 카바이드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실리콘이 산소 다음으로 지구상에 많은 원소인데, 이 실리콘하고 이 탄소하고는 자연 상태에서는 결합을 안 합니다. 이게 섞이기가 굉장히 물과 기름 같은 원소거든요. 이 두 가지를 섞으려면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2000도에서 2400도의 고열을 가해야 되고 굉장한 압력으로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결합이 돼버리면 얼마나 이게 좋은 소재가 되냐면, 이 실리콘 카바이드, 그러니까 탄화규소죠. 이렇게 탄화규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버리면 실리콘 반도체 특성과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경도가 합쳐진 물질이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지구상에서 가장 경도가 높은 물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모스 경도로 10입니다. 그런데 이 탄화규소, 그러니까 실리콘하고 이 탄소가 합쳐져 버리면 이 모스 경도 9.에서 9.3도, 거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경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200도 이상에서도 반도체 성질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반도체로서의 파워 모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전압을 안정적으로 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리콘 계열의 반도체 10분의 1 두께에서도 동일 전압을 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께가 얇아진다는 건 저항이 낮아진다는, 저항이 더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저항이 없어지게 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발열이 그만큼 안 난다는 거예요. 저항이 곧 열로 없어지는 에너지니까 이 열로 사라지는, 날아가는 에너지만 줄이더라도 뭐가 올라갑니까? 에너지 밀도가,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더 높은 전압을 견디고 100A까지 걸어도 견뎌내고, 그리고 더 얇은 두께에서 더 높은 전압을 견디기 때문에 저항을 더 줄일 수가 있는 특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모스펫 소자를 실리콘 카바이드로 바꾸게 되면, 그 소자로 만들게 되면, 그래서 SiC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탄화규소 반도체, 이런 소재로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요거 생산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탄화규소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좀 뒤늦게 뛰어들어서 이제서 기술 개발해서 대중화하기 위한 직전의 지금 단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테슬라는 벌써부터 2018년에 모델 3의 이 탄화규소 반도체를 인버터의 파워 모듈로 집어넣습니다. 인버터의 파워 모듈을 탄화규소 방식의 반도체로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96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반도체 수로도 그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3에 들어가는 인버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PCB를 보시면요. 그 이전에는 모델 S까지는 여러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거의 시스템 온칩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전기차에서 인버터를 시스템 온칩으로 구성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파워 모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품들을 여러 장으로 나눠서 이제 서브보드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모델 3부터는 인버터의 PCB가 거의 원칩 형상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른 제조사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약 10% 이상 향상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그 테슬라의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보시면은요, 다른 제조사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높은 수준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레인지를 보시면 같은 용량 대비 뭐 20-30% 레인지가 더 깁니다. 그런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인버터에서 벌써 전력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신소재로 기술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버터에서 한정된 배터리로 전력을 받아서 이걸 효율적으로
모토의 정연파로 공급을 할 때 최대한 그 효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미 소재의 혁신 또 그 소재에 맞게 기술 혁신을 이루어 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조사에서 같은 용량의 같은 모토를 물리더라도 20-30%더 레인지가 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라미네이트 방식보다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라고 여겨지는 18650, 2170 배터리를 가지고도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뭐 배터리도 모듈 수, 셀은 많지만 모듈 수를 줄여서 BMS 효과를 극대화시킨 이 기술도 조합이 되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버터의 소재를 혁신적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 업체, 전기차 업체로서는 뭐 최초이고요. 지금 이게 기술 격차로 놓고 보면은 최소 다른 제조사와 6년 정도의 그런 시간적인 격차를 벌일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토요타를 비롯한 다른 제조사들도 이 컨소시엄 형성해서 우리도 탄화교소 반도체로 파워 모듈 만들 거라고 공표를 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제대로 자동차용 파워 모듈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걸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만한 협력 업체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탄화교소 파워 모듈 반도체를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업계에서는 2023년에서 2024년도쯤에 다른 제조사에서 그런 형식의 반도체를 폭넓게 사용을 할 것이고 대략적으로 이것만 봐도 한 6년 정도 앞서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내연자동차 업체들이 얼마나 그 기간을 줄이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이 탄화교소 반도체 파워 모듈 적용을 언제쯤 할 것인지 2025년도 25종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느 모델을 기점으로 해서 인버터의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뭐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는지 그 대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통합 OS의 적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 결함 나서 아주 난립니다. 이 결함이 왜 일어나냐면요. 현대차도 결함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 메르세데스 벤츠, BMW, 뭐 볼보, 미국 GM 할 것 없이 결함 투성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결함이 많이 일어나냐면 이게 ECU 수가 계속 늘어나요, 계속. 자, 자동차의 기본적으로 컨트롤 유닛이 최근에 고급차 기준으로 한 400개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복합적인 기능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가 단독으로 들어가서 총합적인 어떤 펌웨어를 가지고 장치를 조율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ECU로 한정을 하게 되면 요 개수가 한 60개에서 한 90개 사이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그 전자장치 컨트롤 유닛까지 다 합쳐서 총괄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뭐 400개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좀 네거티브하게 그러면 뭐 한 90개 정도로 보겠습니다. 뭐 ECU가 어떤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어서 펌웨어로 단독 제어가 되는 뭐 그런 모듈로 들어가는 게 한 90개 정도로 보고 최신 자동차가 그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초기에는 뭐 ECU들이 뭐 많아봤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신 오류가 날 이유도 없었고 구리선으로 연결을 해봤자 구리선도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 보조에서부터 각종 첨단 안전장치서부터 또 멀티미디어 기능도 이제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걸 연결하는 구리선이 100kg이 넘어가고 어떤 전자 제어를 해야 되는 펌웨어가 들어가는 ECU가 거의 뭐 최소 한 60개에서 많게는 90개까지도 들어가는 거죠. 100개 가까이 막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들어가면서 개별적으로 1대1로 통신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엔진 컨트롤 유닛하고 MCU, 미디어 컨트롤 유닛 이런 것들하고 또 그 바디 컨트롤 BCM하고 또 물려야 되는데 워낙 많은 ECU들이 통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뭐 저항이 생기거나 노이즈가 생기게 되면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생기는데 어디에서 계속 막 신호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특정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더라도 이게 어떤 결함으로 생긴 오류인지 일시적인 오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발생한 오류도 역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통합 OS에서 이게 하나의 그 로그 파일로 다 기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리셋을 해버리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 뭐 반복되는 현상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BMW에서는 강원도병 발생하고 또 어떤 차는 경고등 엔진 경고등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달리다가 뭐 시내에서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뭐 시동을 꺼트리기도 하고 뭐 별의별 현상 뭐 계기판 먹통은 아주 흔한 거고요. 그런데 시동 다시 껐다 키면 다시 정상으로 되고 그 서비스 센터 가면 이상 없다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1대1 매칭, 이 통신 프로토콜을 개혁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지금 개혁을 하고 있냐면.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그 케이스 방식으로 자동차, 내연 자동차들을 개혁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C가 이제 커넥티드고요. A가 오토노머스.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죠. 그 다음에 그 S가 shared service, 그리고 E가 electric drive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성. 이건 이제 네트워크로 그리고 또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자동차 내부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중앙 서버, 다른 차들과 그리고 또 사람, 스마트 기기, 다양한 어떤 장치들과의 연결, 그리고 자율주행, 또 전도화, 뭐 이런 것들에 초점에 맞춰서 이 자동차의 통신 프로토콜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이 도메인 방식의 통신 방식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끼리 묶어가지고 그걸 하나의 이슈로 이렇게 그룹으로 묶는 겁니다.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90개다 그러면 요걸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30개 정도로 줄여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차들이 1세대 전기차들입니다. 닛산 리프라든지 뭐 이런 1세대 전기차들이 대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현대 코나 EV나 니로 EV는 그런 차들이 아닙니다. 이건 기존의 내연 자동차에서 파워트레인만 드러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의 뭐 린캔, 뭐 프레슬레이 이런 걸로 계속 통신이 되고 있고, 대신 이제 엔진이 단순화되어 있고 파워트레인이 단순화되어 있다 보니까 추구하는 어떤 새로운 설계 방식의 그런 픽시박스, 그 다음에 테슬라의 모델 3에 대한 픽시박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내연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ECU 메인 컨트롤 유닛,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가 TDP가 한 15W 정도입니다. 이 15W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벼운 노트북 있잖아요. 그 보통 울트라 PC라고 얘기했던 거, 경량 휴대 노트북, 저전력 PC, 그게 들어가는 딱 그 정도의 성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TDP가 뭐냐면 이 프로세서,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가 얼마만큼의 전력을 소모하느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비가 좋으면 성능이 안 나와요. 연비가 좋은데 성능이 나오면 그건 외계 기술이죠.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력, 페이지로부터 전력을 조금밖에 공급을 안 받아서 소모하는 전력이 15W인데 뭐 이거 성능이 더 좋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케이스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2025년에 새로운 방식의 통신 규약을 통해서 PC박스, 내연 자동차들이 구해달라는 PC박스가 대략적으로 TDP가 30W 정도 되는 PC박스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W의 2배 정도 되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데이터 처리 속도도 좋고 오류도 덜 하겠죠. 성능이 거의 뭐 효율이 한 2배 정도 보시면 돼요. 전력을 2배 정도 소모를 한다는 건 그만큼 성능이 꼭 2배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보통 왜 TDP 15W, TDP 30W 이런 걸 쓰냐면, 자, 이런 장치들은요, 이 PC에 보시면은 왜 이런 가벼운 노트북, 이런 얇은 노트북들은 안에 보시면 쿨링팬이 없어요. 이 쿨링팬이 없는 이유가 이 알루미늄 방열판만으로도 이 발열 제어가 됩니다. 이 TDP 전력 소모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저항도 그만큼 적거든요. 열이 그만큼 덜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쿨링팬도 뭐 팬리스라 그러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자동차도 그런 이슈들에 들어가는 그 CPU 유닛들은 이 전력 소모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 공냉식, 이 알루미늄 핀들로 인해 가지고 공기를 식혀도 충분히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격을 낮추려고, 생산 코스트를 낮추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45W, 50W 막 이렇게 TDP가 높아져 버리면은 냉각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 PC, CPU 같은 경우에는 그 견딜 수 있는 온도가 한 100도 정도가 한계치거든요. 10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강제 스로틀링 걸립니다. 그러니까 연산이 이제 강제적으로 클럭 속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떨어지죠.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데, 그러려면은 그 열을 제어할 수 있도록 냉각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냉식으로는 안 돼요. 순행식 쿨러가 들어가야 됩니다. 순행식 쿨러는 배관 들어가야죠, 펌프 들어가야죠, 냉매 들어가야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넣으려고 고성능 컴퓨터를 못 쓰는 건데, 테슬라는
여기에 무려 75W, TDP 75W의 PC박스를 씁니다. 75W면은요, 대략적으로 그 게이밍 노트북, 게이밍 데스크톱에 들어가는 그 고성능 CPU에 해당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게이밍 PC 보면은 안에 순행식 냉매로 돌리는 쿨러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성능 자체가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런 펜리스 노트북하고 그런 그 액체 냉매가 들어가 있는 순행식 쿨러가 들어가 있는 게이밍 데스크톱하고 성능은요, 뭐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는 그 메인 PC 박스를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ECU하고 MCU하고 같은 박스로 집어넣고 순행식 인터쿨러로 그걸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ECU들은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BCM, 바디 컨트롤 모듈을 3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바디 컨트롤 모듈을 통해서 각각의 장치를 3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바디 컨트롤 모듈에서 메인 PC 박스가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바디 컨트롤 모듈에서 각각의 장치인 이 실행기, 액추에이터로 전원 연결만 돼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니터도 하나밖에 없고 이 계기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기판 하나가 통합 컨트롤 OS UI 역할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모니터링 되고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자가 뭐 터치를 통해서 특정 기능을 딱 그 실행을 시키면은 요게 메인 PC 박스에서 야, 지금 이 기능이 실행됐으니까 요거는 어디 BCM에서 관장하지? 아, 1번 BCM이네? 그럼 1번 BCM에 신호를 주면 1번 BCM에서 야, 지금 창문 열으라고 신호가 왔으니까 창문 쪽에 액추에이터에 전원 공급해. 그러면 그 신호가 창문 쪽으로 들어가서 액추에이터가 온으로 작동을 하게 돼서 창문이 내려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3는 들어가 있는 하네스도 상당히 길이가 짧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들을 이제 구리선이 아닌 플라스틱 광 케이블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가볍게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요타, GM, 엔비디아 이런 업체